김진의 돌직구 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 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북한이 발사 실패한 군사 정찰용 위성의 잔해를 우리 군이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인양을 해냈습니다. 천리마라는 이름이 붙은 이 로켓의 잔해에는 북한 말이 쓰여 있었는데 과연 어떤 말이 북한 스타일로 쓰여 있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돈봉투 의혹을 받고 탈당한 무소속의 이성만 의원이 민주당의 행사에 나타나서 음주와 가물을 곁들였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잠시 후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혼란.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어떤 혼란인지 짐작하시겠죠? 아니 뭐 어디로 피하라는 거야? 왜 피하라는 거야? 뭐 말을 해줘야 알죠. 서울시가 발송한 결론적으로 경계경보 문자를 두고 일대 대혼란이 일었다라는 오늘 모든 조간신문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상세하고 자세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경계경보를 내렸는지 어디로 대피하라는 건지 최소한 말은 좀 다음번에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적으로 몇 분 뒤에 이게 오발송이었다라는 게 더욱더 국민들을 황당하게 했죠. 미스테리는 이걸 두고 행안부와 서울시가 약간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까지 했다는데 잠시 후에 왜 신경전이 발생하는 건지도 따져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추락.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북한 요람만 떨다가 한국일보 기사 제목이 흥미롭네요. 요람만 떨다가 바다로 추락한 군사 정찰 위성. 우리 군이 아주 빠른 시간에 이 잔해의 일부를 인양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식 표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 바다 부근 어디인가에는 북한의 이 로켓의 핵심 부품인 엔진과 발사 장치가 바다 어딘가에 가라앉아 있을 텐데 우리 군이 그거를 찾아내고 있을 겁니다. 중국보다 빨리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음서. 현대판 음서제다라는 비판이 나온 기사죠. 함께 보시죠. 사무총장은 자녀 채용을 결제하고 사무차장은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 걸었다는 의혹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선관위 자체 조사에서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겁니다. 아예 직접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범하다고 해야 될까요? 무지하다고 해야 될까요? 잠시 후에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해산. 불법 시위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고 어제 시위 현장이 있었는데요. 조선일보입니다. 경찰이 엄정 대응했고 결국 민노총은 불법 집회를 자진 해산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2만 명 동시다발 집회, 경찰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그러자 민노총이 야간 행진도 스스로 포기하고 자진 해산했습니다. 결국은 불법 집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엄격한 법 집행, 준법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그리고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을 역임한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이번엔 민주당의 젊은 피입니다. 전용기 의원, 그리고 엄효식 전 합참 공보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발사 실패한 정찰 위성의 부품을 우리 군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인양해냈습니다. 핵심 부품들도 지금 우리 군이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울시가 발송한 문자에는 왜 어디로 가라는 안내 문구가 다음번엔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건져 올린 오발탄이죠, 결과적으로. 오늘 한국일보가 기사 제목을 아주 재밌게 썼는데 북한이 요란만 떨다가 실패했다. 그런데 북한이 도끼를 품은 것 같습니다. 오늘 김여정 부부장이 성명도 냈고 북한이 발사한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조금 전에 북한이 공개한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발사 장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이 공개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선명한 발사 장면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조금 전 북한이 천리마죠. 본인들이 이름 붙인 천리마 로켓 발사 현장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발사 실패를 인정했고 발사 장면도 공개를 했습니다. 꽤 그럴듯한 모습의 위성 로켓인데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바다에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앞바다와 중국 바다 사이에 나무 부품들로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우리 군이 일부 부품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인양해냈습니다. 자, 서해상에 추락했고 발사체 잔해를 수거했습니다. 그 잔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로켓 잔해에는 북한식 표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는데 어떤 글씨일까요? 북한식 표기로 자, 이렇게 빨간색 글씨가 표기되어 있었는데 점검문 13이라고 선명하게 새겨진 글씨가 보이실 겁니다. 자, 과연 이 부품은 어떤 부품이고 점검문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 군이 아주 단시간 내에 이 부품을 인양해냈습니다. 어떻게 인양할 수 있었는지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엄효식 합참 실장님, 제가 국방부 출입할 때 합참 공보실장으로 계셨잖아요. 네네. 일단은 저 부품이 북한이 발사한 이 로켓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부품입니까? 네, 어제 합참에서 발표할 당시에는 1단 또는 2단 그 로켓을 연결하는 부위 몸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몸통 부분이다. 네, 근데 또 일부에서는 뭐 2단 로켓의 외부 부품이라는 표현도 있어서 그건 이제 일단 그 저 연료통을 수거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지 정확하게 로켓 전체 중에서 어느 부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1단 또는 2단의 로켓의 몸통을 감싸고 있는 외부 부품인 것은 맞고요. 그렇군요. 지금 보시면 뭐랄까요? 부품의 뭐 완성도랄까요? 아니면 뭐 견고함이랄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또 누리호를 성공시켰는데 우리 기술과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이제 외장이긴 하지만 외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주로 갈 때까지 그 압력과 기온을 다 견뎌야 되니까 완성도 면에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합참 실장께서 보시기에. 그 외부에 있는 몸통만을 보고 뭐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가장 좀 떠오르는 것이 2012년도에 은하 3호가 발사됐을 때 예. 그때도 비슷한 몸통을 저희 해군이 인양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저희가 그 인양을 하고 놀란 것은 너무 조악스러워서 예. 어떻게 이런 것을 발사했을까? 그리고 용접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부드럽지가 못하고 거칠어서 이 기술이 용접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 굉장히 좀 무리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그 여러 사람들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일단 그 사진만으로 볼 때는 그때보다는 뭐 시간이 한 30년 정도 지났으니까 굉장히 많은 수준에서 뭐 이런 그 철의 부품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약간 발전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점검문 13이 새겨져 있는데 이게 북한식 표현이라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로켓을 그 발사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기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조립을 완성해서 발사장에 세우는 상태에서 최종 발사하기 전까지는 계속 여러 가지 뭐 내부의 여러 엔진의 모습이라든지 전선들을 점검해야 되는데요. 그런 전선할 수 있는 창이 로켓 발사체 여러 군데에 저렇게 점검문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 군데가 있고 저러한 점검문이라는 것은 이번 그 여기 천리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 발사됐던 화성 17호 ICBM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저런 점검문이라는 표현이
그 북한의 ICBM 외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점검문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늘 의심하고 있는 우주 발사체지만 이런 것들이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성격, 유사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사실 국제사회가 의심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점검문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 발사 직전에 무언가를 최종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어떤 작은 어떤 문이다. 뭐 그런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북한 부품이 확실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럼 저 점검문을 살짝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엔진이나 뭐 연료의 상태 같은 것을 최종적으로 점검할 때 쓰는 곳입니까? 네. 뭐 현재까지는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점검문의 그 영역이라고 뭐 군에서도 판단하고 있고 여러 네. 전문가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 우리 바다 영해에 떨어진 겁니까? 애초에 북한이 그 우주 발사체를 발사할 때 일단 로켓이 떨어지는 지역을 사전에 공개를 했었는데요. 그 영역의 가장 상층부 북쪽 지역에 어제 북한의 위성 발사체가 떨어졌습니다. 바다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 영해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있는 일종의 공해인데요. 아하. 그 공해 지역은 뭐 어느 나라 배들이나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지만 특히 이 지역은 한국과 중국의 배들이 예.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제 다행히 저희 해군이 미리 그 해당 지역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저런 그 발사체의 부품을 인수했는데요. 아마 제일 중요한 거는 저렇게 외부적인 것보다는 2단 발사체의 몸통 또는 뭐 연료통 또는 실제 그들이 주장하는 위성 이런 것들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추정하기에는 그 어제 우리 해군이 그 외부 부품을 인양했던 근처 어디인가 특히 이제 바닷속에 대개 수심이 70m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바닷속 어딘가에 그러한 중요한 부품들, 몸체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를 이제 회수하는 게 문제인데 그 회수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해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국 해군도 저거 찾으려고 할 거다. 네, 아마 그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그 발사체라는 거에 어떤 실체가 예. 한국군에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중국군들도 저것을 수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우리 해군이 중국 해군보다 탁월한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믿습니다. 합참실장 계셨으니까 그 우리 해군이 저 지점에 가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말씀도 굉장히 흥미롭고 중국과 우리 군 사이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북한의 이 로켓 엔진 등의 핵심 부품을 찾으려고 이제 바닷속을 샅샅이 보고 있는 건데 우리가 빨리 찾아야겠죠. 그럼 우리 탐지 능력이 더 뛰어납니까? 이번에 그 어제도 저런 부품을 인수한 그 해군 함정 이름이 통영함이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한때는 안 좋은 이름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배들이 심해에 어떤 그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심해에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그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인양해 왔는데요. 아마 이번에도 통영함을 중심으로 해군의 잠수 요원들이 그 일을 잘 해낼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합니다. 예, 합참 작전 1처장 이광섭 처장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06시 29분경 북한 평양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된 북주장 우주발사체 한 발을 포착하였습니다. 또한 북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하여 인양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의 추가 우주발사체 발사 등 도발에 대비하여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해군이 그 어떤 다른 나라의 해군보다 더 빨리 핵심 부품을 찾아내리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 북한이 발사한 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김여정 부부장이 조금 전에 담화를 발표한 건데 내용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좀 발표했어요. 빠른 시일 내에 2차 발사할 것이다. 그리고 우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키겠다라는 자신감과 포부를 좀 나타내기도 했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를 향해서 쉽게 말해서 너네들은 위성 계속 쏘면서 왜 우리만 뭐라 그래? 자가당착이다라는 표현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마 이번에 발사가 실패를 해서 불호령이 떨어졌을 겁니다. 김정은의 아마. 불호령.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발사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불호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2차 발사에 지금 애를 쓰고 있을 것이고 예.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남한과 견주어서 그래도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내밀 만한 게 저런 미사일, 뭐 추진체, 뭐 위성 이런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처참하게 뭐 열악하고 물론 이러한 기술도 남한이 월등하게 앞서지만 그래도 우리도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건 이게 그나마 최대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국제사회나 한국에서도 실패했다라는 발표가 계속 나오고 하니까 아니다, 우리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자존심을 굉장히 내세우고 싶은 것 같고요. 근데 저러다가 두 번째도 실패하면 이거 국제적인 망신인데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우리 실패했다는 걸 인정했거든요.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미사일 쏜 거 아니고 진짜로 위성을 쏜 거고 우리도 우주 항공 시대를 열기 위해서 기술력을 동원해서 애쓰고 있어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그렇게 미사일 쏜 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국제사회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나라가 이제 북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아무리 위성 쏴도 왜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우리한테만 뭐라고 그래라는 말이 본인들한테나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주장이다.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아야말로 궤변이다. 국제사회에선. 국제사회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예. 않죠. 네. 그러면 엄효식 합참실장님, 저게 사실은 위성을 실어서 로켓이지 저기에 핵탄두를 실으면 저게 바로 미사일이 되는 것일 텐데 특히 ICBM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기술을 북한이 완성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위성 발사 실패한 걸 보면 북한의 ICBM 수준도 사실은 알려져 있는 것보다 조금은 저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동안 북한이 그러니까 발사체 어떤 뭐 10,000km 이상 날려보내는 그 미사일의 발사체의 기능은 여러 번의 ICBM 발사와 시험 발사를 통해서 자신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했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위성 부분은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고 외부로 노출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위성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도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는 것을 좀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북한의 능력이 여러 번 발사하다 보면은 당연히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이번 실수라는 것이 여러 번 도전하는 와중에 한 번의 실수 정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저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2차 발사를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우리 이제 그런 가운데 좀 대비해야 될 것은 이번 같은 경우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우주로 발사체를 발사할 때 그 발사 장소가 기존의 동창리였느냐 아니면 새로운 발사장이었느냐 가지고 뭐 말들이 많았고 오늘 아침 북한이 비로소 이제 위성 발사하는 그 장면을 공개하니까 예. 여기는 이제 어디쯤이다라고 대략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발사를 앞두고 북한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만적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할 텐데요. 우리군이 이제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고 정확하게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 북한의 능력을 직시하는 능력을 더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저희 대형 미디어월에 북한이 오늘 발사한 사진을 크게 띄워놨는데 제 눈에 띄는 게 엄 실장님, 저 밑에 이제 발사장 주변에 여러 가지 뭐 안테나와 조명, 야간 조명을 받쳐놓는 발판이 나무로 짰어요. 근데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저렇게 발판을 나무 발판으로 이렇게 목공을 해서 짜놓는 모습을 저는 잘 못 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그 동창리에 있는 새로운 발사장은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급하게 만들었지 급조한 않습니까? 거죠? 네네. 그러니까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일단 이번에 1회 발사는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나무나 목조를 이용해서 제작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우리의 정찰 자산이 자기들의 어떤 그 발사 행위를 감지하지 못하도록 예. 하는 것.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위장될 수 있는 물건들을 만들어 가지고 발사체가 조립되는 형상들을 보지 못하도록 위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활동들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과거에는 동창리 한 군데만 바라보면 됐었는데 이제는 동창리하고 신발사장 두 군데에서 선택적으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에 대한 감시도 우리 한국군 입장에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어제 서울 시민들이
경계공보 문자를 받고 대피 준비 문자를 받았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공통적이었습니다. 왜 이 난리가 난 건지, 어디로 대피하라는 건지 들어보시죠. 경계정보를 받습니다. 이 방송을 택배 상황입니다. 금방이라도 뭐가 일어날 것처럼 조금 소리가 좀 크게 나고 조금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너무 놀래서 이거 아이 유치원 보내야 되나. 정말 이제 전쟁이 난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정확히 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서 되게 다들 놀라고 당황했던 것 같아요. 방송에 이제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전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수준의 그런 방송으로 나옵니다. 공군에 발령되었던 공개정보는 오발령임을 알려드립니다. 북한 미사일이 오발인 건 알겠는데 서울시가 발송한 이 경계경보 문자도 오발령이었다라는 사실에 많은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데요. 행안부와 서울시가 이를 두고 미스테리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선 서울시가 오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과잉 대응이지 그걸 갖고 왜 오발령이라고 표현했느냐라며 신경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진실게임, 미스테리, 입씨름, 신경전, 서울특별시가 6시 32분 서울 지역에 경계공보 발령, 대피할 준비하라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자 행안부가 6시 41분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공보는 오발령이에요 라고 이거를 걷어들입니다. 오발령. 그리고 북한 미사일이 추락하면서 오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기자들이 취재에 나섰습니다. 자, 서울시 보도자료는 6시 30분 행안부에서 지령을 발송했다. 지령 내용을 서울시가 공개했는데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보 발령이라고 해서 우리는 했다라는 게 서울시 설명. 그러자 행안부가 백령명, 대청명 중 경보 수신 못한 지역에 발령하라는 거지 그걸 서울시가 잘못 읽고 자기들이 경보를 발령했다라고 행안부는 서울시를 지적합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잘못 읽은 건데 오세훈 시장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이 통상 동해로 발사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천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보를 발령한 것입니다.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발령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잉하긴 했지만 잘했다라는 취지의 해명이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오발령 소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섰는데요. 들어보시죠.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한 일이 또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 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말장난할 시간에 안보, 재난 시스템부터 재정비하십시오. 안전에 있어 과잉 대응하는 것이 언제부터 서울시의 원칙이었습니까? 말장난할 시간에 안보, 재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대한민국 정부와의 발빠른 소통 창구부터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정치 쟁점화가 돼버렸습니다. 여야 두 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일단 야당의 비판은 차치하고 김재섭 의원님, 행안부와 서울시 사이에서의 어떤 진실 게임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서울시가 그 행안부의 공지를 잘못 읽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니 탓 내 탓 할 거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책임을 전가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어저께가 정말로 긴급 상황이었다면, 위기 상황이었다면 사실은 지금 우리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계신 분들까지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다음엔 누구 책임을 둘 것이냐, 그때도 니 탓 내 탓 할 거냐,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 부처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는 것이 맞죠. 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새로운 궤도였고 항상 우리 동해 쪽으로 가다가 이번엔 서해 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한반도나 그다음에 수도권 위쪽으로 지나갈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그 중간에 뭐 터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안에 뭐 핵탄두가 실려 있는지 생화학 무기가 실려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과잉 대응을 했다라는 그 취지 자체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렇다 그러면 그 안에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도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망이라는 표현보다는 대피. 그렇죠, 대피. 제가 실수를 했는데. 도망가는 건 약간 좀 북한이 보고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대피를 해야 되는 장소나 방법 등을 적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안부는 어떻게 할 것이고 서울시는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여기가 잘못한 것 같다, 여기는 오발령이다, 우리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어저께 가슴 떨면서 문자를 받던 국민들이 보시기에 눈높이에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두 부처, 그러니까 행안부와 서울시가 잘잘못 따질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 굉장히 좀 공감이 가는데, 좀 따져보자면 그래도 일단은 행안부가 보낸 문자를 서울시가 오독한 거는 맞다. 그런데 행안부가 서울시에게 좀 더 친절히 안내를 해주거나 좀 명확하게 그냥 뭐 오발 이렇게 규정할 건 또 아니었다, 뭐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죠. 저는 그 조율을 정확하게 해서 어떠한 시스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뭐 우리가 오독을 한 것 같고 다시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메시지가 나와줬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혹시 행안부 장관하고 서울시장 사이가 뭐 원만하거나 그런 거는 없죠? 뭐 그렇게까지 제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뒤로 미루고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동아일보 자막 보면 서울시 행안부 지령대로 경보 발령한 거다. 행안부. 그럼 전국에서 왜 서울시만 잘못 봤냐라고 하는데, 일단 싸울 때는 아니다라는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 야당에서는 굉장히 비판하네요. 서울시나 행안부나 둘 다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오독을 해서 이렇게 경보 발령을 냈던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본인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행안부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재난 지령을 오독하게 보냅니까? 애매하게. 애초에 이렇게 재난과 관련된 지령은 국민들이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오독할 수 있을 만한 그 하나의 티끌이라도 주면 안 되는데 애초에 그 행안부도 그 티끌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와가지고 발끈하는데도 이유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나 행안부나 니 탓 내 탓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둘 다 잘못을 했다라고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재난 대응 매뉴얼을 보면서 굉장히 아마추어적 정부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저는 사실 서울시의 이렇게 과잉 대응이 저는 뭐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난 대응은 실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하게 했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진짜로 위급 상황이 됐었으면은 괜히 본인들이 과하게 대응 안 했다가 정말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에는 정말 큰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 대응만큼은 실전이기 때문에 좀 과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나,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북한이 국제사회한테 우리도 쏠 거다, 우리도 위성 쏠 거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이 미사일이 아니고 위성을 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서울시도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난 대응을 내렸다는 것은 굉장히 아마추어적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우리 민방위 교육이 굉장히 형식적이었구나라는 반성을 하게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방위 교육 계속 하지 않습니까? 1년에도 수차례 민방위 교육을 하는데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아직도 모른다? 잘 모른다. 이것은 우리 민방위 교육이 굉장히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던 것 아닌가 하는 반성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여러 의견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뉴스 엄선했는데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소식은 북한의 김정은인데요. 국정원이 국회에 북한 관련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위성 실패는 김정은의 조급함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라는 국정원의 분석인데요. 들어보시죠. 북한이 그 실패를 공식적으로 시인하면서 2단계 발동기의 시동 비정상이라고 원인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의 자극을 받아서 통상 20일 소요되는 준비 과정을 수일로 단축하면서 새로운 동창리 발사장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함에 감행한 것도 그 한 원인이 됐다. 동창리 발사장 1.3km 떨어진 관람대 인근에서 차량 및 천막 등 관람 시설이 식별됐는데 국정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에서 참관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들을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를 한 건데 엄익 실장님, 아까 제가 발사장의 이 부속 시설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나무 목공을 급하게 덧댄 것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 출입 기자로서 지적했잖아요. 근데 국정원이 어제 분석한 것이 수십일 걸리는 발사 준비 과정을 수일로 당겨서 발사하다가 이런 실패가 왔다. 그 이유는 우리 누리호 발사를 본 김정은의 조급함이다. 그리고 김정은이 현장에서 참관을 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위성이 실패하는 모습을 김정은이 두 눈으로 봤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조급하게 했을까요? 우리 누리호가 성공한 지 딱 일주일 만이죠. 일주일 만에 북한이 어제 발사 시도했다가 참담하게 실패를 했고 실패 내용을 북한이 발표할 때 발표 내용도 되게 좀 뜻밖이었습니다. 보통 실패하게 되면 보통 기관이 발표할 때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실패했는데 원인을 조사해서 뭐 다시 잘해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제 북한이 발표한 내용은 엔진에 좀 문제가 많았었고 그다음에 연료에 문제가 많았었다. 사실 저런 로켓 같은 데서 엔진과 연료에 문제가 많으면 전체적으로 이것은 그 수준 미달하는 거로 봐야 되거든요. 아 그러네. 듣고 보니까 엔진에 문제 있고 연료에 문제 있으면 전체적인 게 문제 있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발사하기 전에도 이제 외국의 여러 그 위성들이 동창리 이적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야기되는 신발사장 지역은 누가 보더라도 급박하게 그 건설이 되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급박하게 됐다는 거는 발사도 급박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걸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번 발사 실패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은이 저 발사 실패를 다 봤다는데 몇 사람 경질되겠네요? 네, 뭐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체면을 구긴 상태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의 책임을 묻겠지만 어쨌건 지금 중요한 거는 2차 발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목표를 맞춰놓고 그 2차 발사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마 뭐 그런 건 없겠지만 상징적인 면에서의 어떤 책임을 묻거나 하는 행위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두 번째 내용은 북한 김정은의 동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보고됐을까요? 들어보시죠.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4월에 해외에서 최고위급 인사의 불면증 치료를 위한 졸피뎀 등 최신 의료 정보를 집중 수집하고 있는 점을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김정은이 알코올,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고 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체중 역시 AI 분석 결과 약 140kg 중반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는 김정은이 손 팔뚝에 긁어서 덧난 상처가 계속 확인되는데 국정원에서는 알레르기와 스트레스가 복합작용한 피부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정원이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통일연구원 출신인 김수현 교수님,
일단 체중은 140kg 중반. 이제는 AI로 분석을 하는군요. 그 AI가 여러 가지 학습 데이터를 학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어떤 체형들을 분석했을 텐데 김정은의 체형들을 반복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체중은 140kg 중반일 것이다. 굉장히 정확한 것으로 보이고 알코올 의존도,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것도 흥미롭고요. 졸피뎀 성분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보 수집? 이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수면 장애를 앓고 있어서 아마도 그런 수면을 좀 유도하는 그런 약들을 어떻게든 얻기 위한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한때 굉장히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꽤나 날씬해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금 급속도로 체중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북한 사정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 내부에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고 지금 내부 식량 사정도 너무 안 좋아서 민심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국제사회가 그 2018년, 19년 북미 회담하고 남북 회담하고 이때보다는 북한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김주애도 데리고 등장하고 별의별 희한한 것들을 막 하고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지금 저렇게 추진체도 쏘고 위성도 쏘고 하지만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저런 것들을 계속해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내부 사정도 안 좋고 저렇게 그나마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들도 계속해서 시험 발사할 수는 없는 모양새고 돈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래서 계속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잠 못 자고 하면서 계속 급속도로 체중이 불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아들한테 하지 말라는 거 3개가 있잖아요.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잠 푹 자라. 이거 3개를 다 김정은이 복합적으로 못하고 있다. 저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먼저 이제 술 같은 거 많이 마시게 되고 워낙 끼견가로 알려져 있어서 담배도 엄청 필 거고요. 한때 굉장히 금연을 하겠다라는 의지도 보여주고 했었는데 결국 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잠을 못 잔다는 게 그 졸피뎀 성분에 대한 그런 정보를 수집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수면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수면이 건강에 가장 안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강 상태가 그닥 좋지 못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소식 살펴보시죠. 이성만 윤관석 의혹인데요. 검찰은 윤관석 의원이 현금 살포를 결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구속영장 청구서 중 일부 내용인데요. 경선 투표 개시 이틀 전 기획회의를 주재했다는 겁니다. 현금 제공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윤관석 의원은 송영기 일개 좌장으로 선거 전략 수립 및 실행을 맡았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기획회의 참석자들은 강내구 이정근 그리고 일부 민주당 의원이 참석한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부분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에 나와 있는데 2021년 4월에 윤관석 의원이 강내구 전 감사협회장에게 이렇게 전화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현금 살포 결정의 배경이겠군요. 경쟁 후보 캠프에서 돈 봉투 돌린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통화를 했다. 그리고 현금 살포를 결정하게 됐다고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 모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지금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긴밀하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내밀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 돈 봉투를 뿌렸을까를 결정하는 그 결정적인 계기라고 할까? 민주당 내의 다른 후보 캠프에서 돈 봉투 뿌리고 있다. 우리도 뿌리자. 이 말이 사실이면 전당대회 때 너도 나도 다 뿌렸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부분이 사실인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사실 이 정도의 발언만으로 검찰이 수사를 확대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수사를 개시할 정도가 되려면 구체적인 정황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 경쟁 후보 측에서 이와 같은 일부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기는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인 정황이 나와야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는 상당히 상세한 편이긴 합니다. 검찰도 법원도 결국은 공소장, 판결문 등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고 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 수사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서 내지는 공소장을 통해서 사실관계 전반을 정리해 표현을 했는데 상당히 구체적이긴 합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을 종합해서 무엇보다도 이 돈봉투 살포객 수립 배경과 살포 당시의 자세한 행적을 담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윤관석 의원이 이른바 송영길계의 좌장으로서 이 선거 전략을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해왔고, 이 송영길 전 대표 캠프가 꾸려진 이후에 국회의원 모임과 별도로 강래구 전 의원, 이정근 전 부총장, 이 보좌관 박모 씨를 구성원으로 한 기획회의를 구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의원이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 특히나 대의원들은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판세를 여러 차례 보고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판세가 돌아간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에게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돈봉투 살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입니다. 4월 28일 위통위 소회의실, 이어서 다음 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돈봉투 살포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검찰이 나름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그 사실관계를 상당히 상세하게 적시한 만큼 이에 대한 피의자 측의 반박도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 응당 검찰은 자세한 사실관계를 구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한편, 그와 별개로 피의자는 자세한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 내용을 더 정치하게 구성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방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바라볼지, 당시 상대 캠프라고 하면, 경쟁 캠프면 홍영표 의원 캠프였고, 국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당대표 전당대회 최종 결과는 0.59%포인트 차, 1%도 차이가 안 나는 깻잎 반의 반장 차이, 신승을 겨우 송영길 대표가 걷어갈 만큼 치열했는데, 지금 윤관석 의원 통화했다라는 검찰 수사 내용대로라면 김재섭 의원님, 송영길 캠프 말고 홍영표 캠프에서도 돈봉투를 뿌렸다, 국민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캠프 저 캠프에서 지금 다 돈봉투 돌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한번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가지고 쩐당대회라는 어떤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가히 쩐당대회가 되는 것이죠. 정말로 돈잔치에 얼룩진 그런 전당대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실이라는 전제 아래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민주당의 어떤 도덕적 해이가 이 정도까지 심한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어떤 도덕적 우위로서 민주당의 정치적 자산들을 쌓아왔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는 판이 열리면 돈봉투씩 얼마씩 쥐어주면서 누구 좀 찍어줘, 누구 좀 찍어줘 하면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오히려 저는 민주당 당원들이 제일 속상할 것 같아요. 나는 민주당 당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비도 내고 내 시간과 내 노력을 들여서 당 활동도 하는데, 누구나 알고 보니까 그 우리 당을 대표하는 얼굴인 민주당 의원들은 서로 돈을 주고받으면서 누구 찍어줘 말아줘 하고 있는 모습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가장 가슴 아픈 건 저는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지지자들 내지는 민주당 당원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요. 사실 선거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이고, 그 민주주의 최전방에 있는 것이 정당입니다. 근데 그 정당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돈봉투로 해서 매표를 했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있을 일이고, 수 없는 일이다. 수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어떤 관련자들 소환을 통해서 낱낱이 좀 밝혀야 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당대회가 쩐당대회 아니냐라는 비판입니다. 자,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쪽 저쪽에서도 돈봉투를 받지 않은 전용기 의원님, 받지 못한 전용기 의원님, 아니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사실이라면 영장 청구가 너무 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아니 저게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 안 하고 뭐 합니까? 옆 캠프도 다 수사해가지고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했는지, 실제로 쩐당대로 이루어졌는지 그거부터 수사를 해야지, 급하게 영장 청구해가지고 이런 의혹 저런 의혹 전부 다 언론에 대고 제공하고, 이거 검찰이 좀 급하거나 좀 기획수사에 냄새가 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에서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진행조차 못하고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검찰에서 이게 사실이라면 빠르게 수사해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만히 있냐, 오히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을 심정입니다. 사실이라면 왜 검찰이 가만히 있느냐 라는 건데, 해당 윤관석 의원은 어떻게 반박할까요? 이번엔 윤관석 의원의 입장입니다. 사무영장이다라고 비판했고요. 관련자들 진술은 검찰이 강요한 진술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근, 강내구 등의 진술은 구속돼서 강요받은 진술로 신빙성이 없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그 강력계 형사 하셨잖아요. 네. 요즘도 옛날처럼 막 가두고 진술 강요받고 허위 진술 자백받고 막 그럽니까 수사기관이? 지금 윤관석 의원 반박이라면 그런 건데. 그런 식의 수사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행하지 않죠. 예전에 그런 식의 수사 관행이 존재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고, 만약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이 수사기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윤관석 의원의 발언을 선회해 보자면 검찰이 앞장서서 자백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속 단계에 이르게 되면 구속된 피의자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그전에는 하지 않던 진술을 하기 시작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선회를 해보겠습니다. 즉 구속 단계에서 이와 같은 진술은 결국 검찰이 의도한 바대로 그 진술을 받아내는 수단이 되었고 피의자들 스스로가 압박을 받아서 그 진술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선회가 되는 것 같은데, 다만 윤관석 의원의 주장은 이 수사를 받고 있는, 특히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사자로서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 돈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없이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항변은 사실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정당법 위반,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된 정당법 위반은 준 사람, 받은 사람보다도 행위를 알선하고 권유한 사람을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기획자가 가장 세게 처벌받는다. 그렇습니다. 특이하게도 통상 뇌물 사건은 받은 사람이 가장 중하게 처벌받고 그 다음으로 알선한 사람, 그 다음으로 준 사람이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 정당법 위반은 알선한 사람이 가장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에서 돈 선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상황 자체를 작출하는 알선 행위자를 가장 먼저 퇴출시켜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 도입된 법률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돈을 받은 의원들이 특정되지 못하고 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알선한 자만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판례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돈을 준 사람, 돈 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가 온전히 진행되지 않았는데 왜 나에 대한 수사부터 먼저 진행해서 공소사실을 구성하는가라는 항변은 사실 온전히 적절한 항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성배의 돌직구였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영장이 청구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 민주당 여성 당원이 주최하는 행사에 나타나서 음주 간무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탈당 중인데요. 지난달 26, 27 민주당 인천시당 워크숍 여성위원회 소속 당원 70여 명이 참석한 행사라고 합니다. 공식 행사 이후 비공식 뒤풀이에 이성만 의원이 참석해서 음주 가무를 즐겼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성만 의원 측, 지인이 불러서 간 뒤풀이 자리다. 술을 마시고 노래 부른 게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건 사실로 보입니다. 민주당 인천시당, 시당에서 이 의원을 공식적으로 초대한 사실은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인천시당에서는 약간 우리 안 불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천투데이 지역 매체에서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 민주당 인천시당 행사에 참여해서 음주와 노래를 불렀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술 마시고 노래한 게 무엇이 문제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성만 의원의 반박도 전해드렸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이게 왜냐하면 만약에 탈당을 하지 않았고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이 의원의 주장대로 당의 지역 행사에 가서 당원들과 같이 기념해서 한잔하면서 기분 좋게 노래를 불러도 아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문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 그리고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탈당을 한 상황에서 지역 행사에 이렇게 가서 했다라는 게 지금 논란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하게 민주당 의원들은 탈당한 뒤에도 친정을 못 잊어서 민주당 행사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도 탈당한 이후에 지방선거 민주당의 유세를 같이 막 돌았었거든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도 지금 탈당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막 옹호해주고 있고 참 희한한 모양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래요.
노래 부르고 춤 추고 뭐 음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양새는 좋지 않잖아요. 어쨌든 본인이 정치인이고. 춤은 안 췄다고 이성만 의원 측은 반박했습니다. 음주 가무. 가무면은 춤이 아닌가요? 하여튼 노래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라는 건데 뭐 그럴 수 있죠. 춤은 아니라고. 춤은 아니에요. 춤은 아닌데. 음주가까지만 한 건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지금 한가하게 물론 뭐 지인이 불러서 또 예전에 이제 민주당 사람이었으니까 갔겠지만 이렇게 보도될 정도로 그렇게 거기서 술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게 별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성만 의원은 지금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윤관석 의원에 비해서 나의 혐의는 그렇게 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윤관석 의원은 지금 뭐 이제 혐의이긴 합니다만 이 모든 돈봉투 사건을 기획한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성만 의원은 거기에 약간 하수인처럼 심부름한 사람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내 혐의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금 본인은 결백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그 구속영장 청구된 그 청구서를 본인이 직접 공개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지금 좀 전에도 말했지만 다른 캠프에서도 돈이 돌고 있어가지고 우리도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곧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걸 왜 스스로 공개했겠느냐? 우리만 돈 돌린 거 아니잖아. 사실 너희들도 돌렸지. 그런데 체포동의안에서 나를 가결시켜서 만약에 구속시키면 너희들은 괜찮을 것 같아라는 어떤 무언의 압박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성만 의원은 아예 당당하게 나가기로 뭐 이렇게 뭐 죄송하다거나 도덕적인 해이를 보여서 죄송하다거나 이런 거 없이 아예 당당하게 나가기로 작정을 하고 그냥 가서 별로 거리낌 없이 춤도 추고 춤은 안 췄죠.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신 걸로 보입니다. 예. 여당에선 비판했습니다. 위장 탈당 아니냐라고 말이죠. 선당 우사하겠다며 탈당한 민주당 행사에서 음주 가무를 즐겼다니 스스로 위장 탈당을 인정한 셈입니다. 지금 이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게 들통나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상황입니다. 위장 탈당을 훈장으로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위장 탈당 아니냐라는 비판도 지금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유기 의원님, 인천시당에서는 안 불렀다는데 그거 왜 가신 겁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인은 어느 곳이나 다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게 뭐 기존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천시당에서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 인천시당에서 주최하는 그 여성위원회 행사는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참석을 해서 지인이 불러서 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석을 해서 인사를 하고 싶은 마음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사실 여기에서 위장탈당이라고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하는데 여야 할 것 없이 다 위장 탈당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하영재 의원 결국에는 지금 탈당을 했는데 나중에 절대 안 돌아올 수 있게끔 우리 김남국 의원을 수사하는 것, 조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둘 다 같이 반성해야지 뭐 잘못할 때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함께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 임시 탈당, 뭐 위장 탈당, 꼼수 탈당 얘기 나올 때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의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뭐 하영재 의원 말씀하셨지만은 국민의힘 기본적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시켰거든요. 그래서 정말 책임을 묻겠다라는 의사를 저는 분명히 국민의힘에서는 내비쳤던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의원 사실은 다 탈당을 해버리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들에 대한 뭐 징계라든지 조사라든지 할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어요. 민주당 내 자체 조사. 더 재밌는 것은 사실 김남국 의원의 그 코인 의혹과 관련돼서도 민주당 내에서 자체 조사 TF를 만들었는데 김남국 의원이 탈당해버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들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이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런 얘기는 최소한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남국 의원 당신이 민주당의 자체 조사를 받지 않고 탈당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내가 대표로 있는 한 당신은 민주당 조사 안 받고 나왔기 때문에 복당은 절대 안 돼. 이 정도 메시지는 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의원 하는 거 보세요. 다 탈당하고 나서 민주당 행사 가죠. 그다음에 뭐 가서 노래도 하시죠.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조사 안 받고 그냥 무소속으로 계속 지금 국회 출석하니 많이 이러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단 하나도 책임감 있는 목소리를 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임시 탈당, 뭐 꼼수 탈당, 위장 탈당 얘기 나올 때마다 이재명 대표 뭐 하고 있냐 이 생각이 들어요. 이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요.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만나보시죠. 오늘의 핫쌈인데요. 세 번째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입니다. 면직 처리가 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종합편성 채널 심사 점수를 조작했다라는 혐의와 연루가 돼 있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부당하고 위법적인 위헌적인 면직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노골적인 방송 장악 선언입니다. 그런 욕심의 100분의 1이라도 국정과 민생에 쏟아주기 바랍니다. MB정부 시절 미디어법 날치기, MBC PD수첩 제작진 수사 기소, YTN 기자 6명 해고 등 많은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이 있었습니다. MB정부의 악습을 끊지 못하고 오히려 계승하는 듯 한 것은 정말로 한탄스럽습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뭘까요? 자, 방통위 정책국장 등 종편 심사 점수를 조작했다라는 의혹으로 이미 방통위에 요직 3명이 구속된 상황입니다. TV조선 점수가 재승인 기준 650점을 넘겼고 꽈락도 없다라고 보고를 받자 한상혁 위원장이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 좀 먹겠네. 라며 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떨어졌냐? 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라는 게 검찰 공소장 내용입니다. 당시 심사위원장과 수정 방안을 상의했고 일부 심사위원이 TV조선의 점수를 낮게 고쳤다라는 혐의로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전 방통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 3명이 모두 구속된 상황입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의 태도가 점수 조작으로 이루어진 발단이다라고 한상혁 위원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경사 출신이잖아요. 네. 검찰 수사 내용을 보면 실제로 TV조선의 점수가 낮게 조작이 된 거네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의 이들 중 3명은 구속이 된 거고요. 업무 담당자 3명은 구속 기소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거군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이 사건 사태의 근본적인 핵심 원인이 한상혁 위원장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한상혁 위원장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인데 통상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 공무원은 그에 대한 징계 책임을 묻는 절차가 당연한 수순이긴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고 대통령실도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 감독 책임을 위배해서 업무 담당자 3명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고 스스로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었다.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청문조서 의견서를 올려보낸 뒤에 대통령이 면직을 제거했는데 통상 다른 공무원의 경우에도 이 정도 사안이라면 면직 등의 처분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당사자가 다투는 주된 쟁점은 기소되었다는 그 사실보다는 수사 자체가 편향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일단 한상혁 위원장은 이 면직에 대해서 취소 청구를 할 뿐만 아니라 효력정지 신청도 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도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한 바가 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었죠. 만약 구속되었다면 현실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우니 면직은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주요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영장이 기각된 상황이다 보니 당사자인 한상혁 위원장도 나름 항변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통상적인 사건이라면 충분히 징계 처분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수사 자체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양측의 공방이 지금부터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구속되고 수사 내용 흐름대로라면 방통위에서 특정 매체의 점수를 조작하는 일은 수사대로라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범죄 혐의는. 예. 자, 그렇다면 이 책임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지금 향하고 있는 건데 야당에서는 방송 장악 시도다라고 비판한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여야 공방 두 분의 의견도 좀 들어보겠고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조금 전 라디오에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TV조선의 점수가 만약에 조작해서 낮췄다면 내가 방통위에서 아예 재승인을
탈락시켜버리지. 뭐하러 점수를 낮춰서 조건부 재승인을 해줬겠냐라는 반박을 했고요. 미치겠네, 시끄럽겠네 라는 말은 3년 전의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 내가 했을 리 없다 라는 반박을 했습니다. 자, 언론인 출신의 김수경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변명은 별로 합당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그렇게 조작하려고 맘먹었으면 아예 탈락을 시켜버리지 못하러 조건부 재승인을 줬겠냐. 이미 점수가 재승인이 가능한 점수가 나왔잖아요. 그 점수 자체가 매우 낮고 조건부 재승인을 줄 수밖에 없는 점수였다면 아예 탈락시켜 버립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너무 격차를 두고 완전 그 기존에 나왔던 점수를 다 깎아먹으면서 탈락을 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탈락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변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난 조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언론 전문가들의 오늘 조간신문 분석에 따르면 이 오히려 재승인 탈락은 당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언론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적당히 조건부 재승인을 해주면 이 언론사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언론 전문가들의 의견도 오늘 조간신문에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봐도 그래요. 그걸 만약에 탈락시키면 너무 표가 나잖아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찍어내버리는 거구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과정도 상세히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고 누가 몇 점을 줬는지도 다 취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기보다는 조건부 재승인을 주면 조건부가 달리기 때문에 보도를 할 때나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을 보도할 때도 2번, 3번, 4번 점검하고 혹시라도 뭐가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길들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 한상혁 위원장의 그 오늘 그 해명 자체는 본인에게는 그런 혐의가 전혀 없다라는 거를 증명할 만한 증거는 전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야 공방의 영역인데 야당에서는 방송 장악 시도다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상황입니다. 조현기 의원님.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한상혁 위원장이 정말 꼴보기 싫었나 봐요. 그리고 꼴보기 싫은 사람을 원래 이렇게 솎아낼 때 가장 쉽게 하는 표현이 네 태도가 문제야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한상혁 위원장의 저 태도가 이렇게 점수 조작을 유도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을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참 이 부분도 저는 어이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국회에서 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으면 5월 30일 날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선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방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임위에 이렇게 감사를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사실 5월 30일에 본회의가 원래 2시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3시까지 미뤄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상임위원장직을 두고 좀 논란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투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그 민주당에서는 오늘 투표를 하지 말자라는 입장을 보냈고 그 수석이 송기현 수석이 결국은 여당과의 협상하는 과정에서 여당에서의 주장이 장제원만이라도 투표를 오늘 하자라고 해서 5월 30일에 본회의에서는 장제원 의원만 이렇게 선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환노위원장이라든지 우리 논란이 됐던 뭐 산자위원장이라든지는 전부 다 뒤로 밀렸고요. 그때 5월 30일에는 장제원 과방위원장만 선출이 됐는데 장제원 과방위원장 선출이 되자마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이제 잘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굳이 과방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과방위원장을 완전히 친윤 인사로 앉혀놓고 그 이후에 한상혁을 날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방송통신위원장과 과방위원장 모두, 그러니까 방송을 관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완벽하게 국민의힘 인사로 채워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저희는 이 시도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술수로 보고 있고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는 여당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비판이 이해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상혁 위원장은 지금 방송과 언론을 왜곡하려고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징계라든지 처벌을 하는 것을 가지고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항상혁 위원장이 시도하려고 했던 방송 장악 내지는 언론 왜곡을 먼저 질타를 하고 나서 그다음 비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하지 않아요. 아직 여전히 그냥 혐의 단계니까 어떻게 혐의만 가지고 면직을 하느냐 이야기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 그 법령을 보게 되면 이런 품위 위반이라든지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대통령이 면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어차피 임기 2달 남은 한상혁 위원장 징계해서 뭐해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지금 한상혁 위원장이 취소소송도 불사한다, 가처분도 불사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2달 남기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내보내지는 게 좋아요. 여당 입장에서도 그냥 2달 있다 스리슬쩍 사라지는 게 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난항을 각오하고라도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상혁 위원장이 하려고 했던 이 언론 왜곡, 방송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짚고 한상혁 위원장의 정치적이고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이 정치적이고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야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중앙선관위에 음서제가 있는 게 아니냐, 아빠가 일하면 뭐 아들, 딸도 일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선관위에서의 자체 감사 결과도 어제 일부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했는데 아예 본인이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딸을 추천했다라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선관위의 음서제 그리고 감사원의 타이거의 정체는 뭘까요? 인사 담당자에게 전 사무차장이 전화를 걸어서 자기 딸을 소개했다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송봉섭 선관위 사무차장, 2018년 충북 선관위 비다수인 채용 진행 과정에서 충북 선관위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딸을 직접 소개하고 추천했다라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뭐 김성현 교수님, 요거 선관위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 아닙니까? 수사 의뢰하겠다고 어제 밝혔죠? 네, 그렇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이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데 이 보통 이 비다수인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채가 아닌 말하자면 특채인 거거든요.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 채용이 아닌 특정 어떤 스펙을 갖고 있거나 경력을 갖고 있거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을 때 공채는 좀 너무 번거롭기도 하니까 좀 더 주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해서 수월하게 뽑게 만드는 게 특채예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저 사람 정말 괜찮고 저 사람 정말 이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네라고 해서 특채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취지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이 제도를 악용해서 자기 딸을 전화해가지고 내 딸을 추천한다 이 자리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현대판 음서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악용을 해버리면 그 뒤에 정말 그 자리에 가야 될 사람들이 이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모두 다 공채로 바뀌어버리면 그 또한 사람을 채용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많은 자원이 소모되는 것이거든요. 좋은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놔도 이렇게 악용을 해버리니 그리고 이제 와서 뭐 그러한 특채 같은 것들을 없애겠다, 많은 경우 대부분 공채로 하겠다. 자기들은 이미 다 그러한 제도들을 혜택을 보고서 꼼수로 이렇게 자기 아들, 딸들 밀어넣고서 그 뒤에 정말 그 자리에 가야 될 사람들은 아예 그런 제도 자체를 없애버려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요. 사실 이 공공기관 그리고 공무원들 채용할 때 굉장히 보통은 까다롭고 신중하고 정말 투명하게 하려고 많이 애쓰거든요. 정말 예. 이렇게 허술한 경우는 처음 봤는데 이런 경우가 이 건 말고도 이렇게 많았다니 도대체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지방의 그 선거관리위원회들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사람을 뽑았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법리적으로 좀 한번 따져볼게요. 강력경사 출신의 박성미 변호사님, 저 비다수인 채용은 열려놓고 공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추천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형태인데, 요게 이제 고위직 사무차장이 인사 담당자에게 그 채용 형식대로 자신의 딸을 추천해서 지금 논란인 건데, 네네. 형식은 추천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인사 담당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경력 채용을 한 건데, 네. 어떻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법적으로도 문제 소지는 있습니다. 예. 공무집행방해 내지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법적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정작 자신의 자녀를 추천한 인사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업무 담당자는 처벌되고 추천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업무 담당자는 그 추천을 일종의 압박으로 느끼고 무리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공무집행 방해 또는 업무 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지만 자신의 자녀를 추천하는 인사는 추천 내지는 잘 봐달라는 취지의 발언에 불과하다고 항변할 경우 이는 형사처벌에 필요한 요건인 위계 내지는 위력으로 해석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채용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 업무 담당자들은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상당히 많지만 외부 청탁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외부 청탁자는 범죄 구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한 난점이라 향후 제 개인적으로는 입법도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위계나 위력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자로서 요구나 권유를 하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 구성 요건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선관위 고위직들은 지난달 규정대로 했을 뿐 특혜는 없었다라고 항변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요. 다만 심사 과정에서 모든 과정이 규정대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충남은 결심할 당시에는 공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중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특혜는 전혀 없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위법한 사항이 확인이 되면은 그게 상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에 따른 방금 이분이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딸을 추천했다라는 분인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고요. 선관위가 고위 간부 4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박찬진 사무총장, 송범섭 사무차장, 신우영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김모 경남 선관위 가장,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 결정을 했습니다. 감사위에선 자녀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발견됐다라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선관위원장도 책임지고 물러나라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선관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위원장님, 여권에서는 사퇴하라는 압박이 있고 촉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현실적으로 좀 산재해 있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고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퇴는 하지 않으시겠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지금 어쨌든 입장 표명은 일단 별도로 안 하시는 건가요? 예, 현재로서는 아직 사퇴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비슷한 채용 의혹을 두고 1년 전 선관위 자체 문제없다라고 덮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발견이 됐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뭘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선관위가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공수처도 신뢰를 못하겠다라는 여론도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원이 이를 지켜보던 감사원이 이른바 타이거 부대를 투입한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직속 부대가 타이거파가 있다고요? 2019년 박원순 전 시장 공기업 정규진 전환 정책을 감사했던 타이거파. 감사관을 대거 투입할 예정이다. 왜 타이거일까? 트레이닝, 훈련, 인투이션, 직관, 로직, 논리, 에비던스, 증거, 리조닝, 추리. 그래서 타이거다. 살짝 조금 뭐랄까요? 유치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타이거다. 어쨌든 실력파 감사관들을 투입한다는 겁니다. 감사원 보도자료. 중립성, 공정성의 핵심이 선관위 내에서 특혜 채용, 국민적 공부, 전현직 직원 전수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김재섭 의원님, 확실히 선관위의 자체 감사로 4명만 수사를 의뢰했는데 언론 보도에서는 11건 의심 사례도 있어요. 선관위 자체적으로 뭘 하는 거를 못 믿을 것 같긴 해요.
아까 전에 관련자 발언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거 특혜 채용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적법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특혜입니까? 그러면 가마타고 비단 깔아주면 특혜입니까? 저 정도면 충분하게 특혜라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보실 것 같거든요. 근데 자체 조사가 계속 유야무야하고 제 머리 못 깎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제3기관에서 좀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당연히 이제 의식이 생기는 것이고요. 게다가 선관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 공공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어떤 최후의 보루이고 민주주의의 어떤 꽂힌 선거를 책임져야 되는 선관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불공정 논란이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투표 자체에 대해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해서 가지는 신뢰감도 훼손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타이거 부대가 얼마큼 일을 잘할지는 저는 기대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좀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런 불공정 특혜 의혹이 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감사에 임하거나 나아가서 국정조사까지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국정조사의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17일 만에 국회에 출근했습니다. 업비트의 합리적 의심 17일 만에 등원. 여당의 진상조사단장은 업비트 측에서도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는 자금 세탁이 의심된다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업비트 측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클레이 수합을 통한 거래의 일반적인 시각 또 전문가적인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 세탁이 매우 의심된다는 그런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그렇게 보인다. 업비트에서도 자금 세탁 같다. 사실 업비트 얘기하기 전에 일찍이 FIU에서 이상 거래로 보고 FIU 전문가는 자금 세탁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던 터였습니다. 17일 만에 국회에 출석한 김남국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의원님 혹시 오늘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그 윤리특위나 자문위 출석하실 예정이세요? 네, 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혹시 자진 사퇴하시거나 이럴 의견은 여기까지는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 업비트에서 수상 거래 흔적까지는 이야기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업비트의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본회의에 출석은 자, 전영기 의원님. 네.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냐고 국회에 기자의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김남국 의원이 만들었잖아요. 거기에는 질문을 답변하지 않았어요. 자금 세탁은 아니다라는 것에 터무니없다라고 반박은 했는데 일단 17일이나 휴가를 썼다는 것도 일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잠적을 한 거잖아요. 왜 잠적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과의 말씀을 먼저 전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많은 오늘 조간신문들의 질타도 있고요. 일단은 진짜 왜 온 겁니까? 그러니까 왜 왔냐는 질문 자체가 사실 성립이 되지 않죠. 당연히 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랜 시간 잠적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본인의 논리로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윤리위가 결국에는 열리지 않습니까? 그 윤리위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그 자료 준비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왔냐, 무슨 일로 왔냐라는 기자의 질문이 사실 조금 지나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루빨리 윤리위에서 그 해당 내용들이 다루어져서 이 문제가 빨리 매듭지기 바랄 뿐입니다. 어제는 본회의 없었죠? 어제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본회의에 출석 안 했잖아요. 잠적한 이후 김남국 네. 의원이. 그러면 출근을 했는데 그럼 계속 출근을 합니까? 이제 6월에 본회의가 잡혀 있잖아요. 네. 본회의에는 출석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출석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본인을 둘러싼 우혹들을 그리고 해소하는 방식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짜여진 일정에 대해서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상임위가 열리고 있고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부분들까지 피하면서 그것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나 국회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윤리위에서 열릴 그런 내용들도 준비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국회에 왔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된 대한민국 국회의원 김남국 의원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섭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와서 행동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계속 국회 자기 본인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두문불출하고 중간에 보좌진들만 들락날락 하다가 마지막에 나와서 간단하게 그냥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본인이 해야 되는 얘기 한두 마디만 하고 끝냈거든요. 근데 이쯤 되면 어차피 국회를 왔을 거라면 최소한의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자료 제출이라도 좀 제대로 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든지 계속 억울하다고는 하는데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는 대답도 안 하고 기자회견도 안 하고 계속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거면 국회 왜 나왔습니까? 얼굴 보여주러 나온 건 아니잖아요. 뭔가 하러 나왔을 텐데 지금 저 모습을 본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저랑 다 비슷한 생각 하실 겁니다. 저렇게 국회 와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을 향한 여러 가지 혐의들 빨리빨리 하루라도 좀 밝혀라라는 게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김남국 의원의 입장이 페북에 올라왔는데 자금 세탁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업비트 공식 입장은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정한 인에 대해 언급한 사실 없고 일반적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라는 입장인데 일반적인 사례에 비춰봤을 때 좀 이상하다라고 만약에 업비트가 얘기했다면 또 김남국 의원의 주장과는 달라질 여지도 있어 보여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 주장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김남국 의원, 뭐 돈봉투 의혹 등등 민주당의 악재가 쏟아질 때마다 친명과 비명계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친명, 비명 간의 갈등 양상도 보이는데요. 그 가운데 소위 남양주 대첩이라고 불리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지난달 25일 민주당 의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청년 정치인 보호 결의문을 의총에서 논의 중에 강경파 김용민, 친명 강경파 김용민 의원이 청년이라 보호해야 한다? 라는 것에 제동을 걸었던 발언이 나왔다라는 기사가 많습니다. 김남국도 청년 아니냐, 안 보호해주지 않았냐 라며 김남국 의원 의혹을 질타한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을 강경 지지자들이 비판을 해서 그걸 보호해주자라는 논의 중에 그거 반대한다. 김남국도 청년인데 보호 안 해주지 않았냐. 자, 그러자 비명계의 대표적인 조홍천 의원이 일부 취재진에게 김용민 의원을 일컬으며 입으로 뭐를 쌌다라고 비판을 했다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두 의원은 친명, 비명으로 나뉘는데 공교롭게 지역구는 같습니다. 남양주, 이웃 지역구죠. 그래서 남양주 대첩이라는 얘기가 붙었는데 김용민 의원이 계속 조홍천 의원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조홍천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의총장에서 든 느낌은 아니 거기서 왜 김남국을 왜 거론하지? 다수의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다들 좀 반발하고 좀 큰 소리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을 미리 좀 인지를 한 기자가 기다리고 있다 따라 붙어가지고 뭐 오늘 뭐 안에 분위기 뭐 그랬다면서요. 뭐 그래서 전 화장실 가는 길에 편하게 좀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죠. 어쨌든 뭐 적절하지 않은 그런 방송에 쓸 수 없는 말로 기사화된 점에 대해서는 그건 뭐 사과를 합니다. 조홍천 의원이 사과를 했는데 문제는 김용민 의원이 조 의원을 만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아침 방송에 사과했으니 찾아서 들어보라. 직접 사과하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그 입으로 못 쌌네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홍천 의원이 사과했는데 김용민 의원은 그 표현 갖고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청년들을 민주당의 청년들을 강성 지지자로부터 보호해주자는 얘기 중에 갑자기 그걸 반대하는 취지로 김남국도 청년 아니냐라고 얘기한 김용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라고 좀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김남국 의원이 82년생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40세예요. 그래서 일단 청년이 이제 아닙니다. 중년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가 뭐였냐면은 이제 청년위원장이 강성 지지층들한테 조리돌림을 당하고 카톡방에 강제로 초청돼서 욕하고 이런 폭력에 대해서 그런 거 하지 못하게 하자, 보호해주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김용민 의원이 굉장히 희귀한 좀 이상한 논리로 김남국도 청년인데 보호 안 해주면서 왜 우리가 청년위원장들을 우리가 왜 보호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김남국을 비판하는 게 폭력입니까? 폭력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청년위원장이 막 이렇게 조리돌림 당한 건 폭력이란 말이죠. 폭력을 멈추자라는 게 그 당시에 의총에서 이야기되었던 건데 갑자기 거기서 뜬금없이 김남국은 그럼 왜 안 보호해줘? 김남국이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을 두 개 연결시켜가지고 김남국도 보호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청년도 보호해줄 필요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니까 조홍천 의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라는 것을 좀 과격한 표현을 쓴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될 줄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뭐 조홍천 의원도 좀 과하게 말한 부분이 있지만 김용민 의원도 자신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